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의 남자이고 결혼한 지는 2년 정도 되어 갑니다. 아내는 지인의 소개로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저보다는 3살이 어립니다. 다방면으로 매력적이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연애하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결국에는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여자이고요. 제가 결혼 날짜를 잡자마자 회사에서 연말 인사 발령으로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됐는데 신혼을 즐길 틈도 없이 시작부터 주말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부는 충분히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많이 이해하고 힘들게 만들지 않았으며 서로의 시간을 충분히 존중해줬기 때문이죠. 저는 지방에 발령을 받았으니 조그만 원룸에서 살았고 신혼집으로는 35평 아파트를 계약해서 아내는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내는 평일에 집에만 있기 심심하다면서 처가에 자주 놀러 가더라고요. 처가가 딸만 넷이고 아내는 그중 둘째인데 처형은 일찍 시집을 갔고 처가의 장인어른, 장모님, 시집안 간처제 4명까지 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겐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 살며 매일같이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사실 굉장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사람인데요. 친구 소개해준다고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얼굴을 보고는 아주 잠깐이지만 친구 사이인데 내 여자친구와 왜 이렇게 다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빼어난 미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아내가 어디 가서 빠지는 인물은 아닌데 워낙에 아내 친구의 인물이 출중하다 보니 비교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녀의 외모도 외모지만 외모보다 더 눈에 띄는 몸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그런지 아무리 저도 아내의 남편이지만 그런 친구를 보니까 속으로 굉장하다는 생각을 해버렸죠. 남자의 본능이라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마치 섹시한 걸그룹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그녀를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키도 컸고 공부도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지금은 화장품 개발하는 대기업을 다닐 정도로 능력도 있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제 아내와 그 친구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지만 친구인 동시에 어릴 때부터 서로 라이벌 관계로 선의의 경쟁을 해온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둘 다 고집이 세고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더 그런가 봅니다. 어릴 때는 반에서 누가 1등을 하는지 성적으로 라이벌 관계였고 20살이 넘어서는 잠깐이지만 한 남자를 두고 싸운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야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고 지금까지도 10번 만나면 꼭 2~3번을 싸우고 일주일 정도 연락도 안 하며 냉랭하게 지내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붙어 지내더군요. 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친구가 잘 없던데 아무튼 참 신기합니다. 서로 싸울 때는 말도 투덜거리며 연전에다 싫은 티를 내고 대화 도중 말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둘이 싸우는 모습이 워낙에 살벌하고 서로한테 막말도 하는 편이라서 한 번은 제가 아내한테 화를 내면서 그러지 말라고 친구한테 먼저 살갑게 대해야 한다고 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도리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마누라 편은 안 들고 친구 편만 든다고 오히려 저한테 더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서로 경쟁 관계로 서로에 대한 열등감, 뭐 이런 걸 가지고 살아왔나 봅니다. 매주 주말이면 제가 집으로 가기도 하고 가끔씩은 아내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내려와서 백종원 레시피 따라 음식도 만들어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같이 있을 수 있었지만 나름 알차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지냈어요. 근데 한 번은 아내가 일과 관련된 문제로 한 달 정도 동남아 쪽으로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요즘 이런 시국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냐고 물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서 어떻게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쓸쓸하게 주말마다 빈집에서 혼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번째 주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에 갑자기 아내의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아내한테 빌린 물건이 있는데 그걸 갖다 줘야 한다면서
집에 직접 갖다 주기로 했으니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카톡으로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둘이 친한 사이이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내한테는 별말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주소와 비밀번호를 찍어주었죠. 저도 하필이면 그때 잠시 외출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녀가 집안 청소도 해놓고 밀린 빨래까지 찾아내서 빨아주고 저녁 밥상까지 차려놨더군요. 그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고맙다고 말하고선 김치 볶음밥과 계란말이가 너무 맛있어 보이길래 허겁지겁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러고는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가 출장 간 지 2주 만에 이렇게 집이 개판이 된 걸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다 청소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왜 이렇게 스스로 빨래도 할 줄 모르냐고 저에게 잔소리를 하다가 제 옆으로 와가지곤 저를 챙겨줬어요. 심지어는 과자를 입안에 넣어주기도 했어요. 그녀는 쫑알쫑알거리면서 온갖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아주 분위기 좋게 저와 즐거운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다 갑자기 그녀가 맥주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까지 먹으면 오늘 집에 안 갈 생각이냐고 하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겠다는 겁니다.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남자 혼자 있는 집에서 자고 간다는 거 알면 집에서 뭐라 안 하겠냐고 하니까 자기가 오늘 여기 온 거 아무도 모른다면서 자기 엄마한테는 그냥 다른 친구네 집에서 놀러가서 자고 오는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 오늘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싶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맥주를 마시다 보니 원래부터 그녀와 잘 통하던 사이라 그런지 좀 전에 했던 걱정은 어디에 가고 없고 마냥 신나서 술을 부어라 마셔라 했고 2차로 그녀와 단둘이 노래방까지 가서 신나게 흔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땀을 많이 흘려서 찝찝하다면서 먼저 씻는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샤워기 물소리가 들려오니 뭔가 야릇한 기분이 들더군요. 새벽 2시쯤에 그녀는 침대에 저는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나 보니 제가 그녀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술김에 추워서 그런 것 같은데 딱히 뭐 실수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그녀는 주말 내내 같이 있다가 저는 다시 일하러 지방으로 갔고 다음 주에 또 오더라고요. 그날도 술을 마시다가 그녀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저 같은 남자가 있었으면 당장이라도 결혼했을 거라면서요. 그리고 자주 보고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횟수도 많아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고 게다가 아내의 친구인데 어떻게 저한테 흑심을 가질 수 있겠냐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알게 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고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새 아내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각별한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유독 애교가 많은 그녀는 저에게 먼저 오빠라고 부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주고받았거든요. 대부분 시시콜콜한 대화들입니다.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는 오빠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오빠 오늘은 몇 시에 퇴근하냐고 일상을 묻는 문자였죠. 어떨 때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심심한데 놀러 왔다면서 아내보다 먼저 쪼르르 달려와서는 또 오빠 그러면서 쫑알쫑알 애교를 부려대기 시작하는데 신혼방까지 따라 들어와 제 옷을 받아주기까지 합니다. 그런 그녀가 처음에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아내 눈치를 보면서 얘 왜 이러냐는 식으로 눈치를 주곤 했지만 이제는 저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조금씩 적응도 되고 귀엽게 보였습니다. 근데 아내는 제가 그 친구와 이렇게까지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와 아내는 어릴 때부터 붙어 다니는 절친이긴 하지만 어쨌든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니까 제가 아내 친구와 개인적으로 연락한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아마도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이혼하자고 달려들 겁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절대로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각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아내에게 이 친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걸 저도 알고 있으니까 조심스러웠던 거고요.
그런 아내 친구가 나에게 딱 한 가지 부러워하는 게 있다면 친구의 남편인 바로 저라는 겁니다. 그녀는 아주 대놓고 말합니다. 저 같은 남편 얻은 친구가 부럽다고요. 저는 잘생긴 편도 아닌데 그녀가 하는 말이 자기 이상형이 키 크고 코 크고 입술이 두툼하고 듬직한 남자인데 제가 딱 자기의 스타일이랍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딱 그렇게 생겼거든요. 서로에게 지기 싫어하는 사이인데 그녀의 입에서 저 정도 말이 나왔다는 건 아내 입장에서는 놀랄만한 일이었죠. 이 부분에서만큼은 절대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순수하게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제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싶은 거죠. 솔직히 제가 볼 때에는 그녀가 아내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얼굴도 아내보다 훨씬 예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그녀가 나를 만날 때는 언젠가부터 유독 옷차림에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았어요. 제 시선을 한눈에 잡아끌 정도로 야릇한 옷차림들 위에는 딱 달라붙는 흰색 민소매 나시티를 입고 아래에는 아주 짧은 핫팬츠를 입어서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피부도 뽀얀 편인데 볼륨감 넘치는 몸매까지 어떨 땐 제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나 싶을 정도로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그녀와 결국에는 사단이 일어나는 계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는 제 아내한테 빌린 물건도 없는데 이렇게 뜬금없이 와가지고 지금 술판까지 버리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온 거고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너 남자친구도 있으면서 이래도 되는 거냐고 했지만 오빠랑 같이 있는 게 남자친구랑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어떡하냐면서 제 품에 안겨서 애교를 부리더군요. 결국에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저에게 표현을 하는 그녀와 진한 사이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원래 남녀 사이가 이런 거 아니냐면서 망설임 없이 제 물건을 휘적휘적 가지고 놀더군요. 그런 그녀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를 좋아해줘서 고마운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였습니다. 그 이후로 절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고 그냥 정말 하룻밤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날 이후 그녀는 저를 자기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는지 저한테 집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평일에 지방에 내려가서 일할 때에도 휴가를 써서 제가 있는 방에 오기도 하고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랑 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차피 아내도 지금 해외 출장 가고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놀자고 생각하고 좀 즐겼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하는데 전화기를 일부러 꺼놨거든요. 그러고 퇴근할 때 보니까 아내에게 메시지조차도 한 통도 안 와 있는데 그녀에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모르겠네요. 친구 사이에 라이벌 의식이 있는 건 알겠지만 설마 저를 뺏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아내가 돌아오고 셋이서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아내가 그녀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가 직업도 좋고 너한테 잘하니깐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그녀가 한다는 말이 지금은 결혼 생각이 없다면서 연애도 좀 더 해보고 놀다가 3년 뒤쯤에 결혼하겠다고 대답을 하는데 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 같아서 괜히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녀와 그 이후로 따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거나 불륜을 저지른 적은 없지만 언제 또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사고를 칠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아내만 바라보면서 살고 싶고 그녀와 이런 관계를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끝낼 수 있을까요? 그 친구가 정말 아름답고 미인이라서 저도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몰래 바람 피우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놀 만큼 놀았다고 자부하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남들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고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계속해서 돈만 벌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든 길이었고 운이 좋기는 했지만 저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건물주라고 해서 몇십억 하는 소위들 말하는 노른자 위 땅에 건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파트 근처의 상가 건물이지만 그래도 그 건물만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이고 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옥상층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세를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근처다 보니 솔직히 공실이 날 일이 거의 없네요. 아직도 이자가 한참 남은지라 솔직히 돈을 쓸어 담는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 같네요. 저는 건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자를 꼬시거나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젊은 시절에 하도 놀아서 솔직히 여자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여자를 만난다면 천길만리 낭떠러지까지 제 발로 찾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수많은 만남을 거치다 보니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선 듯 했습니다. 저는 여자를 볼 때 얼굴도 나이도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도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끌리는 여자는 사연이 있는 여자이지요. 그렇다고 우는 여자를 마다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하루면 잊혀질 인연들인데 사연이 있는 여자들이 더 끌리기 마련이네요. 그녀들과 만남을 가지면 생기게 되는 이런저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하게 되는 분위기, 거기에서 오는 스릴감이 저를 두근거리게 만들지요. 굳이 예를 들자면 저는 취미로 골프를 다닙니다. 필드를 나갈 때면 같이 다니는 형님이 어디서 젊은 여자들을 그렇게 데려옵니다. 솔직히 재밌지는 않아요. 20대 여자들이 뭐라고 저희랑 놀겠습니까? 골프를 수준 있게 치는 것도 아니고 사진 찍으러 오는 건가 싶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저녁에 그 자리가 술자리로 바뀌게 되면 그때가 돼서 형님이 자기 건물 이야기를 꺼내면서 은근슬쩍 네 건물은 어떠냐는 식으로 저도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걸 슬쩍 어필해줍니다. 골프 치는 내내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다가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로 바뀌게 되면 여자들이 눈빛부터가 달라지지요. 그 다음부터는 먼저 연락이 옵니다. 저랑 연애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자기가 갖고 싶은 뭐가 있다. 저거 사달라 하면서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더군요. 사달라는 거 하나라도 사주고 그날 저녁 괜찮은 식사 한번 먹여주면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몸에 좋은 거라면 웃돈을 주고도 구해서 먹을 나이인데 처음에는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물어오는 형님이 용하고 그 시간들이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즐거웠지요. 그런데 매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질려버린 겁니다. 물론 그런 자리가 있으면 여전히 빠지지 않고 갑니다. 제 돈 얼마 내고 나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 다음에 또 나한테 뭐 하나 뜯어먹으려고 노력해주는데 너무 좋지요. 땡큐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서로한테 원하는 게 확실한 사이인 여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조금 사연이 있는 편의 여자를 만나는 편이 오히려 훨씬 재밌더라고요. 나이가 훨씬 더 많건 외모가 그런 여자들에 비해 훨씬 볼품없던 말이지요. 혹시나 결혼해서 가정까지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는 저와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어떤 사연으로 하여금 저와 함께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런 사연이 너무 좋고 그렇게 만나는 편이 저에게도 훨씬 더 즐거움을 선사하고 기억에도 남더군요. 마치 금단의 열매를 건드린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어 참 재미있네요. 제 이야기를 털어놓자면 하루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사연 있는 여자들을 좋아하게 만들어준 최초의 그녀와의 이야기부터 꺼내야겠네요. 때는 3년 전입니다. 그때는 마스크 쓰고 다닐 일도 없었고 지금이랑은 또 다른 세상이었지요. 어쩌다 보니 제 상가 건물 1층에 공실이 생기게 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 밀집된 나름의 상권이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공실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 쓰는 날에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30대 초반에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였습니다. 왼손에 보니 알이 꽤나 굵은 반지를 차고 다니는 게 딱히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임자가 있는 사람이란 건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이래봐야 이제 막 30이 된 것 같은 앳된 얼굴인데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한다는 게 대단한가 싶기도 하던 차에 집에서만 놀고 있기 뭐해서 남편이 카페를 차려주는 거라는 말을 하는 게 남편도 꽤나 돈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로 지내게 될 텐데 뭐 어렵게 대하게 만들 필요나 있나 싶어서 농담 좀 한마디 했습니다.
사장이 이렇게 예쁘니 장사는 잘 되겠다고요. 그녀도 제 농담에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은 듯 웃었는데 진짜 제 말처럼 장사가 엄청 잘 되더군요. 제 말대로 그녀의 미모가 입소문을 탄 건지 주변의 동네 남정네들이 다 거기로 가서 커피를 마시나 싶었습니다. 저는 옥상에 제 개인 사무실을 작게 따로 쓰고 있었고 매일마다 출근을 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본의 아니게 매일같이 그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자기 미모 덕분에 장사가 잘 되는 걸 알고 있는지 언젠가부터 계약서 쓸 때 자랑하듯 끼고 있던 반지를 끼고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녀 또한 동네 남정네들이 그녀한테 꼬리를 치러 오는 걸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세입자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그녀는 제가 건물주라고 해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가게 밖으로까지 뛰쳐나와서 저한테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곤 했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는 걸 일부러 숨기고 있는 여사장, 뒤로 길게 묶은 말총머리에 이마에 솜털 같은 잔머리와 웃을 때마다 일부러 사람 홀리게 하려고 치고 있는 듯한 눈웃음과 그녀의 배국 같은 피부는 정말이지 반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 또한 그녀한테 나름의 호감을 갖기 시작했으니 말이죠. 그래도 세입자랑 엮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녀는 그냥 그녀가 제게 잘 보이는 대로 저도 인사만 받는 식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였지요. 아시다시피 최초에는 확진자 한 명 생기면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다룰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자영업자들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그녀의 충성스러운 동네 남정네들이 진짜 발길을 끊을까 싶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발길이 끊기더군요. 손님이 줄어들고 있는 게 지나가면서 보는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세입자들 다들 힘들다고 해서 제가 이 상황 다 같이 잘 이겨내자며 월세도 줄여주고 했지만 한 명 한 명 손님들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을 하던 그녀만큼은 더욱 더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월세를 내는 기일이 하루 이틀씩 늦어지기 시작했고 나아가서는 한 달치씩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 어려운 건 피차 알고 있으니까 제가 따로 독촉은 안 했습니다만 독촉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이 쉬운 게 아니다 보니 말이지요. 제가 호의를 베푸는 만큼 그녀는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득만 취하려 드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던 차였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 노크 소리에 보니 그녀가 직접 내린 커피라면서 바구니에 바리바리 싸왔더군요. 마치 다방에서 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제 직원들하고 같이 마시라고 여러 잔 가져왔다고 하는데 저도 힘들다 보니 직원들한테 한 달씩 무급으로 휴가를 준 상황이었거든요. 둘밖에 없는데 뭐 이런 걸 다 가져왔냐고 하니 그녀 귀에는 제가 짜증내는 것처럼 들린 건지 우물쭈물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이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것이 아무래도 자기가 저한테 세를 밀리고 있으니까 잘 보이고는 싶은데 제가 빈틈을 주지 않으니 그녀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대뜸 저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다그칠 생각도 없었고 화가 난 것도 아니었기에 뭐가 죄송하냐고 물었는데 그게 또 그녀한테는 위압스럽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쭈뼛거리면서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길래 혹시 밀린 월세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요즘 장사가 너무나도 안 돼서 그런다면서 돈 생기는 대로 꼭 해결해준다며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차피 독촉해서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제 발이 저린지 직접 와서 저러니 오히려 제가 당황스럽더군요. 요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해한다고 정 힘들다면 보증금에서 빼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모처럼 뉴스에나 나올 법한 훈훈한 건물주 행세를 했네요. 아무튼 그제서야 그녀는 내 말이 진짠가 싶어 우물쭈물하더니 그나마 표정이 밝아지면서 그러면 자기가 신세를 졌으니 언제 저녁이라도 꼭 대접하겠다고 말하면서 나가더군요. 커피에 취미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출근길에 그녀 가게에 들려 커피며 빵이며 이것저것 팔아줬습니다. 저의 배려가 티가 났는지 그녀는 언젠가부터 돈을 안 받으려고 하기에 돈을 돌려주러 나온 그녀와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주려는 몸싸움을 벌인 적도 있네요. 덕분에 그녀가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는 걸 손끝으로 알게 되었긴 합니다만 언제부터인가 그녀가 일부러 돈을 안 받는 척하면서 제게 몸을 가까이 붙이려고 하는 게 일부러 저러는 건가 싶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들어가 보려고 건물 밖을 나섰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는 항상 들고 다니는 작은 손가방이 있는데 그걸 들고 나가면 퇴근을 한다는 걸 그녀도 눈치채고 있었나 봅니다. 건물 밖을 나서는 저를 본 건지
그녀가 따라 나와서 저한테 오늘은 일찍 퇴근하신다며 저를 쫓아오더군요. 할 일도 없고 해서 오늘은 일찍 퇴근 중이라 하니 그녀가 잠시 기다려달라 말하고는 가게 문을 잠궈놓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번에 자기가 저녁을 사기로 하지 않았냐며 지금 그녀도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지금이 딱 기회가 아니겠냐고 하는 겁니다. 밥 생각이 없어서 그녀에게 그러면 술이나 간단하게 한 잔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40대 중반에 가까운 후반이었지만 가 30 된 그녀한테는 저랑 같이 술 마시는 자리가 부담스럽기도 했었을 텐데 그녀는 흔쾌히 그러자고 하고 저를 따라오더군요. 근처에 자주 가는 참치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변에 보는 눈도 있으니 그녀를 배려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녀가 저녁을 사겠다고 했지만 그녀에게 계산시킬 생각은 없었는데 그녀는 메뉴를 보면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래서 그녀한테 이건 술 마시는 거고 저녁 사준다는 약속은 아직 유효한 거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사는 술이니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안심한 듯 자세를 편하게 고쳐앉더라고요. 그녀는 술이 조금 들어가니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것저것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부터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를 차리고 싶었다. 회사 다니며 여태 모은 돈에 시댁에까지 손을 벌려서 가게를 차렸다 뭐 이런 이야기요. 빌린 돈이 있는데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니 힘들다는 이야기도 말이지요. 잠깐 제 술잔이 비어서 제가 직접 술을 따랐는데 그녀가 자기 이야기만 해서 지루하겠다며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눈치 볼 것 없다고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말이 그녀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나 봅니다.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고자 월세 이야기를 꺼냈고 제가 그녀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같이 술 마시자는 것도 아니고 월세를 빌미로 뭘 어쩌려는 것도 아니라 말해줬더니 또 그제서야 그녀가 다시 긴장을 풀고 술을 연거푸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내가 저녁까지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걱정도 안 하냐는 식으로 말을 꺼냈는데 남편은 지방공무원이라 지금은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편도 몸조심한다고 주말에도 거의 못 보게 되었다며 외롭다고 말을 하는데 그때쯤부터 약간 이상한 촉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녀가 자꾸 묻지도 않은 월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라도 저한테 꼭 하나 해주고 싶은 건데 오늘도 술을 얻어마시게 되었다면서 몸을 베베 꼬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때 그녀가 혹시 나한테 작업을 걸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한참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또 그녀가 저한테 늘 감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받기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저한테 뭘 해주고 싶다길래 제가 이번에는 저한테 뭘 해줄 수 있길래 자꾸 뭘 해주겠다고 말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요거 요것 좀 봐라 싶어서 장난반 섞어서 그럼 이렇게 가끔 술상대나 해달라 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혼자라서 가끔 외로울 때가 있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녀는 자기 입술을 혓바닥으로 살짝 훔치며 남편도 못 만나고 지금 솔직히 결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 차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때부터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걸 눈치를 챘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같이 술을 마시던 참치집에서 장소를 옮겨 직원 한 명 없는 제 사무실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술 마시면서 나눈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는지는 서로 기억도 안 난다는 듯 목적은 서로 다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서로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그녀도 좋고 나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월세와 자리를 비운 남편 대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경우였지만 뭐 어떻겠습니까? 저도 인생 처음으로 겪어보는 상황에 스릴도 만끽하고 재미도 보고 이유를 가져다 붙인다면 여러모로 좋은 게 더 많았으니 말이지요. 그 뒤부터는 같이 술 같은 건 마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서로 가게문 닫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워서 제 돈으로 아르바이트까지 구해줘서 그녀와는 온종일 내내 붙어 있었지요. 그녀의 확실한 목적 덕분에 우리 둘의 이 관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갔습니다. 물론 그녀가 그녀의 모든 걸 바쳤지만 월세를 없애준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요. 그렇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녀도 부담스러워졌나 봅니다. 결국엔 가게를 접고 남편이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전해오더군요.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에서 까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에게 좋은 경험과 추억을 선사한 그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 생각하고 그녀를 보내줬습니다. 설비는 정리했지만 인테리어는 그대로 두고 가서 그녀가 떠난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카페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새로 가게에 들어온 사람도 젊은 신혼부부이긴 하지만
경기도 회복되고 장사 수완이 좋아서 월세 밀릴 일은 없어 보이더군요. 가끔씩 잘 마시지도 않는 커피를 마실 때면 그녀가 생각납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남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아무쪼록 둘이 같이 살게 되었는데 별 탈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거리가 많으니 반응이 좋으면 저희 경험담 몇 가지를 더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9살이고 3살 연하에 와이프는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덧 부록을 한 해 앞두고 있네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은 역시 3살 어린 제 아내 지연이를 만난 것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답니다. 저희는 2년 남짓한 연애 끝에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보았죠. 지금은 수도권 신도시에 있는 저희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고요. 지연이는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고향은 전라남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라 그런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소박하면서도 꾸밈없는 순수함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지연이를 처음 만난 건 29 밑봄 친한 대학 동기 녀석의 주선으로 나간 소개팅 자리였거든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몇 번의 소개팅에서 썩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던 터라 이번에도 그냥 밥이나 먹고 오겠지 하는 심정이었죠. 약속 장소였던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단정한 단발머리에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들어서는 거예요. 화려하게 꾸미진 않았지만 웃는 모습이 참 선하고 맑아 보였답니다. 그게 지연이와의 첫 만남이었네요. 첫인상처럼 지연이는 참 털털하고 솔직한 성격이더라고요. 어색함을 풀려고 제가 던진 시답잖은 농담에도 까르르 웃어주고 자기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하는 모습이 편안했죠. 무엇보다 대화 내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씨가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갔답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기도 하는 여느 평범한 연인들과 다를 바 없는 데이트를 했어요. 연애를 하면서 제가 지연이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된 계기는 그녀의 남다른 선함 때문이었거든요. 어느 주말, 지연아, 이번 주말엔 뭐 할까? 새로 생긴 맛집이라도 갈까? 하고 물으니, 아, 미안 오빠. 이번 주는 토요일 오전에 고아원에 잠깐 다녀와야 해서 오후에 만나면 안 될까? 하고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처음엔 봉사활동 동아리 같은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알고 보니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그것도 혼자서 정기적으로 고아원과 양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일정 금액을 떼어 이름 모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도 그녀에게는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죠. 제가 혹여 부담스러울까 봐. 지연아, 혹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 생활도 생각해야지. 하고 걱정스레 물으면 그녀는 늘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나보다 훨씬 힘든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커피 몇 잔 덜 마시면 되는 걸 하며 특유의 해맑은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이 여자 정말 속이 깊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는 존경심마저 들었어요. 지연이의 그런 따뜻함과 배려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죠. 제 오랜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늘 먼저 다가가 스스럼 없이 말을 걸고 어색한 분위기를 유쾌하게 풀어주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덕분에 제 친구들은 저보다 지연이를 더 좋아하고 따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야, 김민준. 너 진짜 전생에 나라 구했다. 저런 천사를 어디서 데려왔냐? 친구들의 진심, 어린 부러움 섞인 칭찬을 들을 때면 괜스레 제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지연이에게 가장 고맙고 때로는 미안한 마음까지 드는 부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인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니는 성격이 그리 원만하신 편은 아니시거든요. 평생 고생만 하셨다는 일종의 보상 심리 때문인지 말씀도 다소 직설적이시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말도 서슴지 않으시는 편이죠. 저 역시 어릴 적부터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 알게 모르게 눈치를 보거나 주눅이 들 때가 많았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지연이를 어머니께 처음 정식으로 인사드리던 날, 저는 사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긴장했었네요. 혹시나 어머니께서 지연이에게 또 상처 주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지연이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대뜸 한마디 툭 던지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은 그래도 의사나 판검사하는 며느리랑 결혼시키고 싶었는데 사람이 착하면 됐지. 뭘 더 바라겠냐.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죠. 당장이라도 어머니께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분위기만 더 험악해질 것 같아 애꿎은 입술만 깨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던 지연이는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의사나 판검사는 못 되었지만 대신 어머님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리고 어머님 말씀 잘 듣는 착한 며느리는 될 자신 있어요. 호호호. 그렇게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팔짱을 살짝 끼는 거 있죠. 그 순간 싸늘하게 굳어있던 어머니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누그러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마치 얼음장 같던 분위기에 따스한 햇살 한 줌이 스며드는 것 같았답니다. 결혼 후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은 종종 반복되었죠.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 찾아뵈면 어머니는 여전히 옆집 누구네는 며느리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보내줬다더라. 저 건너 사는 누구네 며느리는 매달 용돈을 얼마씩 꼬박꼬박 챙겨준다더라. 같은 말씀을 은근슬쩍 흘리시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진땀을 흘리며 지연이의 눈치를 살피지만 지연이는 언제나 변함없이 웃는 얼굴로 와, 정말 부러웠겠어요. 어머님, 저희도 더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꼭 그런 효도할게요. 라며 능글맞을 정도로 능숙하게 받아넘기곤 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뚝딱뚝딱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는 잡채며 갈비찜 같은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한 상 가득 차려내곤 했답니다. 지연이가 정성스레 차린 음식을 드시면서 그래, 음식 솜씨 하나는 내가 인정한다니까 라며 마지못해 칭찬 아닌 칭찬을 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면 저는 지연이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존경심을 느껴요. 물론 저도 남자라 지연이의 외모를 전혀 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웃는 모습이 참 예뻤고 크고 선한 눈매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가 단아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을 주었거든요. 이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룬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저는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늘 서로 아끼고 이해하며 웬만한 일에는 얼굴 한번 붉히지 않던 우리 부부에게도 처음으로 의견 충돌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발단은 지연이의 오랜 고향 친구 문정 씨 때문이었죠. 지연이에게 문정 씨는 어릴 때부터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자매나 다름없는 존재였거든요. 결혼 3년 차쯤 되었을 때 그 친구가 이혼하고 혼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안 그래도 마음이 쓰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큰 사건이 터지고 만 겁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운 좋게 청약에 당첨되어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새 집에서 알콩달콩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무렵이었죠. 어느 날 지연이가 낯빛이 어두워져서 퇴근하더라고요. 문정 씨가 빌라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까지 다 치르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라는 사람에게서
월세가 밀렸다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악질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중계약을 해서 전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달아난 전형적인 전세 사기였던 거죠. 한순간에 전 재산을 날리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문정 씨는 그야말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딱한 사정을 듣고 지연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당장이라도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며 제게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아니, 망설여진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는 격렬하게 반대하고 싶었죠. 결혼 3년 차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신혼을 만끽하고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면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고 저녁 식탁에서는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죠. 주말이면 늦잠을 자고 일어나 함께 브런치를 만들어 먹고 소파에 나란히 누워 영화를 보다가도 서로 눈이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고 침대로 향하곤 했어요. 애정 표현도 닳도록 하고 싶은 그야말로 뜨거운 시기였는데 아내 친구와 함께 살게 된다면 내 집에서 누리던 그 편안함과 자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 거잖아요. 거실에서 편하게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지연이와 소파에서 껴안고 뒹구는 것도 심지어 밤에 부부만의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할 테니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기다 문정 씨와의 과거 기억도 제 반대 심리에 한몫했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지연이와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지연아, 우리 이제 진지하게 결혼 생각해보자 하고 프러포즈를 했을 때 지연이가 수줍게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오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꼭 먼저 만나서 인사시켜주고 싶은 친구가 있어. 서울 올라와서 둘이 정말 많이 의지하며 지냈거든. 그 사람이 바로 문정 씨였죠. 그래서 주말에 약속을 잡고 문정 씨를 만나러 나갔어요. 지연이가 꽤 신경을 썼는지 꽤 고급스러운 한정식집 룸을 예약했더라고요. 잔뜩 긴장한 채로 기다리고 있는데 문정 씨가 들어서는 순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는 첫마디와 함께 저도 모르게 기가 확 눌리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 여자친구였던 지연이는 아담하고 청순하면서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었다면 문정 씨는 뭐랄까 첫인상부터 포스가 남달랐거든요. 글래머러스한 몸매에 도도하면서도 어딘가 까칠해 보이는 인상,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감이 넘치고 주도적인 느낌이랄까요? 마치 어디 지방의 소심한 노비가 위풍당당한 대감댁마님을 아련하는 듯한 기분이었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짝 긴장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솔직히 말하면 문정 씨는 저희 결혼에 대해서도 그리 탐탁지 않아 하는 눈치였어요. 특히 제 소심하고 다소 내향적인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연이에게 민준 씨, 너무 착하기만 한 거 아니야? 저렇게 순에 빠져서 세상 험한 풍파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라며 대놓고 싫은 티를 내기도 했고 심지어 저에게도 몇 번이나 다다다다 쏘아붙이듯 직설적인 말을 쏟아내며 함부로 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문정 씨에게 알게 모르게 앙금이 좀 남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정 씨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니. 지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 문정이 지금 너무 힘들어. 우리가 좀 도와주자. 딱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응? 하고 제 팔에 매달리는데 차마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둘만의 신혼생활이 소중하다지만 평생을 의지해온 친구가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죠. 지연이에게 문정 씨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마지못해 알았어. 대신 딱 1년 만이야. 그 안에 꼭 독립할 수 있도록
문정 씨도 노력해야 하고 라는 조건을 내걸고 문정 씨와 함께 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기류 속에서 아내의 절친한 친구, 그렇게 문정 씨와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이지 숨 막히는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셋이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도 저는 거의 말을 아끼고 밥그릇만 쳐다보며 꾸역꾸역 밥을 넘기기 일쑤였거든요. 지연이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썼지만 저와 문정 씨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생각보다 두껍더라고요. 가끔 정말 뜬금없이 억지로 쥐어짜내듯 서로에게 말을 건네곤 했죠. 문정 씨, 회사 생활은 좀 어때요? 네, 뭐 그럭저럭 지낼만 해요.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거 혹시 불편한 점은 없고요? 아유, 아니에요. 전혀요. 너무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밥 많이 먹어요. 네, 형부도 많이 드세요. 다시 침묵. 이런 식이었으니 밥이 제대로 넘어갈 리가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동거 생활이 6개월쯤 흘렀을 때였을까요? 문정 씨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정 씨 키가 170cm가 조금 넘는, 사실 원래 골격 자체가 좋아서 살만 빼면 모델 뺨칠 몸매였는데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아무래도 눈치가 보였는지 늘 펑퍼짐한 티셔츠에 주름치마나 헐렁한 고무줄 바지 같은 몸매를 철저히 가리는 옷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퇴근하고 돌아온 문정 씨를 보는데 뭔가 확 달라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문정 씨를 제대로 쳐다본 적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아내의 친구, 불편한 동거인 정도로만 인식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슬림해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얼굴선도 뾰족해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부해 보이던 느낌이 사라졌더라고요. 나중에 지연이에게 슬쩍 물어보니 문정 씨가 그동안 저희 집에 신세 지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독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저녁 저희 아파트 단지 공원을 1시간씩 걷고 식단 조절도 철저하게 한다고요. 그렇게 문정 씨의 변화를 인지하고 나니 이상하게 자꾸 시선이 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살이 빠지면서 예전에는 몰랐던 그녀의 여성스러운 라인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와도 좀 더 편해지고 다이어트에도 탄력이 붙었는지 집 안에서 점점 짧은 반바지에 민소매 티셔츠 같은 시원하고 편안한 차림으로 다니는 날이 늘어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어느 주말 오후 문정 씨가 저 다이어트 성공 기념으로 청바지 샀어요 하면서 타이트한 스키니진에 몸에 딱 붙는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통통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늘씬하게 쭉 뻗은 다리와 잘록한 허리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나도 모르게 한참을 멍하니 쳐다봤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 김민준. 아내 친구라고 하면서 애써 지연이 얼굴을 떠올리고 속으로 애국가를 매번쯤 불렀던 것 같네요. 그날 이후로 저도 모르게 문정 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지연이 둘도 없는 친구고 어차피 한 집에서 지내기로 한 거 이제 와서 계속 불편하게 지낼 필요 없잖아. 오히려 내가 먼저 좀 더 편하게 대해주고 잘해줘야지 하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딱딱하고 사무적이던 말투도 한결 부드러워졌고 먼저 말을 거는 횟수도 늘어났죠. 문정 씨, 내일 아침에 회사 갈 때 혹시 시간 맞으면 내가 태워줄까요? 가는 길인데. 다이어트 한다고 매일 저녁 공원을 걷는 문정 씨에게 저녁 산책할 때 혹시 심심하면 같이 따라 나가 줄까요? 운동도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하고 슬쩍 떠보기도 하고요. 물론 처음엔 문정 씨도 조금 어색해했지만 제가 먼저 앙금을 풀고 조금씩 친절을 베풀자 그녀도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고 편하게 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다 보니 걔가 편하게 대해주는 게 고맙기도 하고 안심도 되었을 테죠. 그렇게 서먹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고 서로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지연이가 주말을 끼고 2박 3일 일정으로 지방에 계신 부모님 댁에 내려갈 일이 생긴 겁니다. 졸지에 저와 문정 씨 단둘이서만 주말을 보내게 된 거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문정 씨에게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문정 씨, 오늘 저녁에 시원하게 치맥 한잔 할래요? 지연이도 없고 심심한데 문정 씨도 마침 맥주 생각이 났다며 흔쾌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실에서 편하게 둘이 앉아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어색하게 안부나 회사 이야기 같은 걸 하다가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 조금씩 분위기가 풀리더라고요. 형부, 근데 지연이 없으니까 집이 엄청 조용하네요. 그렇죠? 문정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러게요. 지연이 시끄러울 땐 정신없는데 없으니까 또 허전하네요. 저도 웃으며 받아쳤죠. 에이, 형부도 참. 근데 문정 씨, 진짜 용케 살 뺐어요. 독하다. 독해. 비결이라도 있어요? 제가 문정 씨의 다이어트 이야기를 꺼냈어요. 문정 씨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에이, 독하긴요. 형부랑 지연이한테 신세 지는 게 죄송해서라도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사실 이혼하고 나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었고 하고 속내를 살짝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 마요. 문정 씨, 지금 모습 정말 보기 좋아요. 훨씬 활기차 보이고 자신감 가져도 돼요. 활기차 보이긴요. 남자들이 거들떠나 볼까요? 이혼녀를. 문정 씨가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불쑥말이 튀어나왔죠. 에이, 무슨 소리예요. 요즘 남자들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써요. 문정 씨 정도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제 말에 문정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 형부, 지금 저한테 작업 거시는 거예요? 지연이한테 다 이를 건데. 호호. 저도 당황해서 에이, 무슨, 그냥 친구로서 하는 말이죠. 친구로서. 근데 진짜로 남자 보는 눈 좀 키워요. 괜찮은 사람 많을 텐데 하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심장이 괜히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어느새 맥주 캔이 10개 가까이 비워졌고 둘 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알딸딸하게 취기가 올랐죠. 그때 제가 불쑥 말했어요. 우리 불 끄고 영화나 한 편 볼까요? 문정 씨도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거실 조명을 끄고 TV 화면만 남겨둔 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틀었어요. 어둠 속에서 주변은 고요하고 오직 영화 속 배우들의 대사와 효과음만이 들려오는데 이상하게 영화 내용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온 신경이 옆자리에 앉은 문정 씨에게 쏠려 있었어요.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숨소리, 옅은 샴푸 향기, 가끔씩 소파 쿠션이 움직이며 느껴지는 미세한 기척. 영화상으로는 고작 10분 정도 흘렀을 뿐인데 제게는 마치 1시간이 넘게 흐른 것처럼 길고 아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것 같은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다행히 그날 밤 술이 많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둘 다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지는 않았어요. 별일 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날 밤 아슬아슬했던 치맥과 영화의 밤 이후 저와 문정 씨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이전의 어색함은 눈 녹듯 사라졌고 대신 왠지 모를 친밀감과 편안함이 그 자리를 채웠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때로는 짓궂은 장난을 치는 연인처럼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주말 아침 제가 늦잠을 자고 일어나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에 나가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있던 문정 씨가 저를 보며 킥킥 웃는 겁니다. 형부, 어제 밤새도록 어디서 전투라도 치르고 오셨어요? 머리가 완전 폭탄 맞았는데. 하하. 아, 문정 씨 진짜. 아침부터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나름 꾸미고 나온 건데 제가 짐짓 발끈하는 척하면 에이. 농담이에요, 농담. 그래도 나름 귀여운데요? 그 헤어스타일 하고는 눈을 찡긋하며 놀리듯 말하는 거죠.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어요. 어쭈. 문정 씨, 지금 나한테 작업 거는 거예요? 지연이한테 다 이를 건데 치맥하던 날 문정 씨가 했던 말을 그대로 써먹으면서요. 그러면 문정 씨는 배를 잡고 웃으며 아, 형부 진짜 센스 없기는. 그거 내 대사잖아요. 하고 핀잔을 주곤 했죠. 퇴근 후 저녁 시간에는 TV 채널을 두고 티격태격하기도 했어요. 제가 스포츠 채널을 보려고 하면 문정 씨가 드라마를 봐야 한다며 리모컨을 뺏으려고 달려들고 그러다 보면 가벼운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죠. 소파 위에서 옥신각신하다가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지면 순간적으로 둘 다 얼굴이 빨개져서 슬그머니 떨어지곤 했지만 그 어색함마저도 왠지 싫지 않은 간질간질한 느낌이었어요. 가끔은 꽤 수위 높은 농담도 서슴없이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문정 씨가 새로 산 딱 붙는 운동복을 입고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심코 와, 문정 씨, 몸매 진짜 장난 아니네. 그러자 문정 씨가 요염하게 스트레칭 자세를 유지한 채로 저를 싹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어머, 형부, 뭘 새삼스럽게 이제야 제 매력을 알아보신 거예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에이, 늦긴 뭐가 늦어요. 좋은 건 천천히 알아가는 맛도 있는 법이죠. 그럼 형부는 제 어떤 부분이 제일 매력적인데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봐요. 지연이한테는 비밀로 해줄게요. 하며 은근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죠.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글쎄 다 매력적이라 하나만 꼽기가 좀 어려운데 특히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마음가짐 하고 딴청을 부리면 문정 씨는 에이 재미없어 형부 하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가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장난과 농담 속에 은근한 설렘을 주고받으며 저희는 정말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서로의 존재가 건조했던 일상의 작은 활력소가 되어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정 씨와 아슬아슬하면서도 즐거운 동거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연이가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었고 매일 밤 술로 지새우며 현실을 부정했어요. 무기력함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었죠. 그런 저를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한때는 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아내의 친구 문정 씨였습니다. 문정 씨 역시 지연이를 잃은 슬픔은 저 못지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애써 누르며 무너져가는 저를 헌신적으로 돌봐주었습니다. 함께 밤새워 울기도 하고 말없이 제 곁을 지켜주기도 했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동시에 잃었다는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면서 저희 사이에는 이전과는 또 다른 깊은 유대감이 생겨났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을까요? 어느 주말 저녁, 여느 때처럼 문정 씨와 거실에서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어요. 문정 씨가 뜬금없이 자신의 결혼 생활과 이혼, 그리고 전세 사기까지 당하며
혼자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형부, 저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고, 근데 형부랑 지연이 덕분에 정말 큰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도 형부가 힘들 때 꼭 옆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우리 이제 둘 다 혼자잖아요. 외로운 건 똑같은 처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면 좋지 않을까요? 문정 씨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온 걸까요? 갑자기 울먹거리며 제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형부 요즘 정말 많이 힘들죠? 제가 뭐라도. 결국 그날 밤 저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묘하더라고요.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이후 저희는 평상심을 되찾고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어요. 형부,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정 씨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죠.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 문정아. 큰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처음에는 지연이에 대한 죄책감에 한없이 위축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과감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연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던 해에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그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과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하늘에 있는 지연이도 저희를 이해해주고 축복해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퍼즐의 한 조각을 찾아 헤매다 드디어 딱 맞는 조각을 찾은 것처럼 서로에게 완벽하게 맞춰져 갔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함께 나누며 웃었고 때로는 지연이에 대한 그리움에 함께 눈물 짓기도 했죠. 문정 씨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고 저 또한 그녀가 다시는 외롭거나 힘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뒤 저희에게는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쁜 딸아이였죠.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문정 씨는 지연이 못지않게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엄마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이를 보며 문득문득 지연이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문정 씨는 제 마음을 알아채고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곤 합니다. 지금 저희 세 식구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이해하거나 축복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지연이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지연아, 보고 있니? 나 지금 정말 행복해. 그리고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문정이도 이제는 내 아내로서 우리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우리에게 남겨준 사랑 잊지 않고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게. 라고요. 아마 하늘에서도 지연이는 저희를 응원해주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